이혼하자. 결혼 40주년 기념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 덤덤하게 던진 말이었죠. 나는 된장찌개 냄비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5살 박순희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40년이 무너진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 김철수와 결혼한 건 25살 때였어요. 중매로 만나 석 달 만에 결혼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신혼집은 서울 은평구 단칸방이었습니다. 냉장고도 없는 방에서 우리는 시작했어요. 남편은 작은 철물점 점원이었고 나는 동대문 봉제 공장에서 일했죠. 둘이 벌어서 모은 돈으로 3년 만에 작은 철물점을 냈습니다. 가게 이름은 철순의 철물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지금 38살, 딸 지혜는 35살이에요. 둘 다 대학까지 보냈죠. 등록금은 전부 내가 벌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300줄 싸서 팔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밴드를 감고 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남편은 가게만 지켰어요. 벌이는 많지 않았지만 성실했죠.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도박도 안 했어요.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죠. 아이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낳은 손녀 서연이가 지금 5살이에요. 딸 지혜는 아직 신혼이라 아이가 없고요. 작년에 철물점을 정리했습니다. 가게 건물 주인이 재개발로 나가라고 했거든요. 40년 장사한 가게를 접었죠. 권리금이랑 정리하고 받은 돈이 8천만 원이었어요. 남편 명의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목돈을 만진 거였죠.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편하게 살자고요. 나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40년 고생 끝에 찾아온 평화로운 노후라고 생각했죠. 결혼 4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올해 2월 14일이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했죠. 특별한 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집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나 끓여주려고 했죠.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탁에 앉았죠. 나는 기분 좋게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이 40주년이라고요. 남편은 국그릇을 물끄러미 보더니 입을 열었죠. 40년을 살고 돌아온 말. 이혼하자.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고요. 숟가락을 들던 내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남편이 되풀이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이었어요. 오래 생각했다고 덧붙였죠.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합의서였어요. 이미 남편 도장이 찍혀 있었죠. 내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그러냐고요.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다고요. 그냥 이제 혼자 살고 싶다고요. 남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미안한 기색도 망설이는 모습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손주는 어쩌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자기가 말할 거라고요. 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라고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40년의 비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요. 그날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된장찌개는 식탁 위에서 식어갔죠. 남편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무너졌습니다.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첫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단칸방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죠. 남편이 말했어요. 열심히 살자고요. 첫째 민수를 낳던 날도 생각났어요. 산통이 28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분만실 밖에서 밤새 기다렸죠.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남편이 울었어요. 고생했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남편이 내게 한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날들이 떠올랐죠. 큰아들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어요. 책가방 살 돈이 없었습니다. 나는 밤새 천을 깁고 박음질해서 가방을 만들었어요. 민수가 그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죠. 다른 아이들은 새 가방인데 우리 아들만 천 가방이었습니다. 민수가 돌아와서 울었어요. 친구들이 가방을 보고 놀렸다고 했거든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김밥을 만들어서 지하철역 앞에서 팔았죠. 일주일 만에 새 가방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장사가 시작됐어요. 김밥 300줄을 매일 샀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죠. 밴드를 10개씩 붙이고 김밥을 말았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민수는 수학을, 지혜는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 나갔죠. 철물점 벌이로는 부족했어요. 남편은 가게만 지켰습니다. 나는 새벽 장사에 오후에는 파출부 일까지 했죠.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잘 때도 많았어요.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파스 붙이고 참았죠. 민수가 대학에 붙었을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450만 원이었어요. 통장에는 180만 원밖에 없었죠. 나는 친정 식구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동생들이 어렵게 모아준 돈이었어요. 고개 숙여 빌린 270만 원이었죠. 그 돈을 갚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명절에도 친정에 못 갔어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거든요. 지혜 대학 등록금도 내가 벌었습니다. 그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잤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죠. 몸무게가 47kg까지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겨우 40대 중반이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나를 봤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죠. 아이들 결혼식도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민수 결혼할 때 예단이 1,800만 원이었어요. 지혜 결혼할 때 예물이 900만 원이었죠. 전부 내 적금을 깨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식장에 앉아 있기만 했어요. 축의금 봉투 챙기는 것도 내가 했죠. 손주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산후조리원 비용 350만 원을 냈어요. 돌잔치 비용 500만 원도 냈죠. 새 돌까지 오시며 장난감이며 다 사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멸치볶음, 장조림까지요.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갈비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묵묵히 갈비를 사서 찜을 해줬죠. 남편은 그런 것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았어도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가게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작년 철물점을 정리할 때도 그랬어요. 40년 장사한 가게를 닫는다는 게 슬펐습니다. 마지막 날 가게 문을 잠그면서 울었죠. 남편은 옆에서 담담하게 서 있었어요.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내 눈물은 보지도 않았어요. 정리한 돈 8천만 원을 남편 통장에 넣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하라고 말했죠. 남편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결혼 40주년 기념일 아침이었죠.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그날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딸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가 좀 힘들다고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요. 딸은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아들 민수한테도 전화했어요. 아빠가 이상하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도 같았어요. 지금 회의 중이라고, 나중에 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40년 만에 처음 맡는 남편의 술 냄새였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생각해봤냐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이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잘못한 거 없다고요. 그냥 이제 따로 살고 싶다고요.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라도 있냐고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그런 거 아니라고, 복잡하다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나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죠. 하지만 그때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비밀이 무엇인지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도 말이 없었어요. 밥을 차려줘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죠. 이혼합 의서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그걸 쳐다봤어요. 나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방 옷장을 열었죠. 남편 정장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까만 가죽 표지의 낡은 수첩이었죠.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남편 물건을 뒤진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악필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죠. 1998년 3월 15일 200만 원 송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001년 7월 8일 350만 원 송금이라는 기록도 보였습니다. 2005년 12월 20일 180만 원 송금까지요. 날짜와 금액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수십 개의 기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죠. 2010년 5월 3일 500만 원 송금이었습니다. 2015년 9월 14일 800만 원 송금도 있었어요. 2020년 2월 28일 1200만 원 송금까지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10일 철물점 적립금 8천만 원 송금 완료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철물점 정리한 돈 8천만 원이요. 남편 통장에 넣어둔 그 돈 말이에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 옆에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서울이 아닌 부산 지역 번호였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수첩을 쥔 손에서 땀이 흘렀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지원이 누구일까요? 4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친구 중에도 친척 중에도 없는 이름이었어요. 수첩의 날짜들을 다시 봤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됐더군요. 26년 전부터였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생각했죠. 남편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철물점 수입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이라는 걸요. 김밥 팔고 파출부하고 적금 들어서 모은 돈 말이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어요. 수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남편 서재로 갔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제일 아래 서랍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어요. 열어봤죠. 통장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전부 남편 이름의 통장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본 적 없는 통장들이었죠. 첫 번째 통장을 봤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2015년 9월 14일 800만 원 출금 이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2일 650만 원 출금 이지원이라는 기록도 있었어요. 수첩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지원한테 보낸 돈이 맞았어요. 두 번째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이 0원이었어요. 작년 8월 10일에 8천만 원이 전액 출금됐더군요. 이지원에게 송금이라고 메모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고생해서 모은 마지막 돈까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죠.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수첩과 통장 사본을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찾았냐고요? 나는 말했습니다. 26년이나 됐다고요. 26년 동안 이지원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보냈다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지원이 누구냐고요.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다른 여자냐고 소리쳤습니다. 40년을 속인 거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을요. 26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고 말했죠.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통장 사본도 내던졌죠. 총 얼마냐고 물었어요. 26년 동안 보낸 돈 다 합쳐서 얼마냐고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다 갔다. 3억 2천만 원 다 어디 갔냐? 제 목소리가 거실을 찢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요.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냐고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겠다고요. 이지원은 자기 딸이라고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딸 지혜였어요. 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무슨 일 있냐고 지혜가 물었어요. 왜 이러냐고요. 지혜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일어섰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엄마 기분이 좀 안 좋다고요. 지혜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딸한테 눈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케이크나 먹자고요. 오늘이 자기 생일인 거 까먹었냐고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오늘이 딸 지혜의 생일이었어요. 35번째 생일이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이지원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뿐이었어요. 지혜는 케이크를 자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딸 옆에 앉아 억지로 미소 짓고 있었죠.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혜가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말 안 하겠다고 했어요. 내일 다 얘기하자고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라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이라고요. 꼭 내일 말하겠다고요. 남편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쳐봤죠. 이지원이라는 이름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살았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었죠.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작은 방에서 들렸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노트를 꺼냈어요. 오래된 가계부 노트였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울음보다 기록이 먼저였습니다. 1985년 결혼, 지참금 500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친정에서 빌린 돈이었죠.
1987년 철물점 개업 자금 1200만 원도 적었습니다. 내가 봉제 공장 3년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26년 동안의 기록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1995년 민수 초등학교 입학금 35만 원을 적었습니다. 1998년 지혜 피아노 학원비 월 15만 원도 적었어요. 2003년 민수 대학 등록금 450만 원까지요. 숫자들이 노트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내가 벌어서 쓴 돈들이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났죠. 2010년 지혜 대학 등록금 520만 원을 적었습니다. 2015년 민수 결혼 예단 1,800만 원도 적었어요. 2018년 지혜 결혼 예물 900만 원까지요. 새벽 6시가 됐습니다. 노트 10페이지가 숫자로 가득 찼어요. 마지막 줄에 총합을 적었습니다. 총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목이 저려왔어요. 40년 동안 내가 벌어서 가족을 위해 쓴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지원한테 보낸 3억 2천만 원보다 많았죠. 노트를 덮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나오더니 거실에 섰어요. 오늘 말하겠다고 했다면서 물었습니다. 이지원이 누구냐고요?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자기 딸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지원이 자기 딸이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대요. 그 사람이 임신했는데 헤어졌다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 전에 낳은 딸이 있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 엄마는 부산 사람이었대요. 결혼 못한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래서 26년 동안 돈을 보낸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지원이가 23살 때 자기한테 연락이 왔대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때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보낸 거라고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말하면 내가 힘들까봐 그랬대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힘들까봐라고요. 26년 동안 몰래 돈을 빼돌린 게 안 힘들 것 같았냐고 물었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8천만 원도 그 여자한테 보낸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가 카페를 차린다고 했대요. 부산의 작은 카페를요. 그래서 자금을 보탠 거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0년 고생 끝에 모은 마지막 돈을요. 일면식도 없는 여자의 카페 자금으로 보냈다니요. 이혼하자는 것도 그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지원이가 이제 나이도 있고 부산에 혼자 있으니까요. 자기가 가서 함께 살고 싶대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요. 26년 전에 나타난 딸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죠. 민수랑 지혜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얘들은 다 컸다고요. 이제 자기들 인생 살고 있다고요. 손주 서연이는 어쩌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끔 보면 된대요. 남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여기서 계속 살면 된대요. 집은 내 명이니까요. 집은 내 명의가 맞았습니다. 20년 전에 산 아파트였어요.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였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부산으로 내려갈 거래요. 지원이 카페 일도 도와주겠대요. 남편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짐을 싸둔 가방이었어요. 지금 가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부산에 방도 구해놨대요. 남편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 찍어달라고요. 우편으로 보내겠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소리였어요. 1시간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허무했죠. 11시쯤 됐을 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친구 정수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40년 지기 친구였죠. 만나자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수기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놀랐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요.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수첩 얘기, 3억 2천만 원 얘기, 이지원 얘기를요. 정수기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미쳤다고요. 완전히 미쳤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정수기가 대답했어요.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요. 변호사 찾아가야 한다고요. 정수기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기가 말했어요. 40년 동안 고생만 했다고요. 이제 당당하게 내 것 찾아야 한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이제는 내 것을 찾을 때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바로 법무법인을 검색했어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전화를 걸었죠. 이혼 상담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3시에 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후 3시에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나왔어요. 김미경 변호사였죠. 어떤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준비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40년의 기록이 담긴 노트를요. 남편이 26년 동안 제 몰래 딸한테 3억이 넘는 돈을 보냈다고 말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요. 김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수첩과 통장 사본을 꺼내 보여줬어요. 남편이 직접 쓴 수첩이라고 말했습니다. 송금 내역도 있다고요.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죠. 재산 은닉이자 배우자 권리 침해라고 했어요. 충분히 소송할 수 있대요.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일단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대요.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고요.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산분할로 최소 1억 6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위자료로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대요. 2억 1천만 원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소송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대요. 어떤 증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 전체 내역이 필요하대요. 이지원과의 연락 기록도요. 부산에 있는 카페 관련 서류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구하냐고 물었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대요. 일단 남편 휴대폰 문자나 통화 기록부터 확보하래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새 노트 3권을 샀어요. 볼펜도 5자루 샀죠. 집에 도착해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어요. 증거 수집 목록이라고요. 그 아래 항목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 통장 전체 내역을 1번으로 적었어요. 이지원 연락처 및 주소를 2번으로 적었죠. 부산 카페 정보를 3번으로 적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복구를 4번으로 적었어요. 밤 10시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내일부터 움직이기로 했죠. 남편이 부산에 간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40년 동안 나는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죠.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제대로 했죠. 9시에 은행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결혼 초기에 만든 통장이었어요. 공동명의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은행원이 잠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40년치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최근 10년만 하는 게 어떠냐고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 필요하다고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종이가 100장도 넘게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형광펜으로 이지원한테 보낸 송금 내역을 표시했죠. 23건이 나왔어요. 수첩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다음은 남편 휴대폰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두고 간 예전 휴대폰이 서랍에 있었어요. 2년 전까지 쓰던 폰이었죠.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죠. 남편 생일 6자리였습니다. 다행히 틀리지 않았어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죠. 수백 개의 문자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생활비 좀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달 월세 내야 한다고요. 2019년 5월의 문자였어요. 다음 문자를 봤습니다. 아빠 덕분에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맙다고요. 2020년 3월의 문자였죠. 계속 내려가며 봤습니다. 카페 계약금 넣었다는 문자도 있었어요. 정말 고맙다고요. 아빠가 최고라고요. 2024년 8월의 문자였어요. 철물점 정리한 돈 8천만 원을 보낸 직후였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모든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찍었어요. 100장이 넘게 저장했죠.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지원과의 통화가 한 달에 10번도 넘었어요. 한 번에 30분씩 통화했더군요. 나와는 일주일에 한 번 5분도 안 되는 통화였는데 말이죠. 증거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김미경 변호사한테 보낼 자료였어요. 오후 2시에 다시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USB를 건넸죠. 이게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좋다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대요. 이제 내용 증명부터 보내야 한대요. 내용 증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남편한테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래요. 얼마나 청구하냐고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기여분으로 2억 원이라고 했어요. 정신적 피해 위자료 8천만 원이래요. 총 2억 8천만 원을 청구한대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2억 8천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당연하다고요. 40년 동안 번 돈이 4억 8천만 원이고요. 남편이 몰래 빼돌린 돈이 3억 2천만 원이래요. 충분히 청구할 수 있대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내용 증명 보낸대요. 재산 가압류도 신청한대요. 가압류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니까래요. 지금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차가 한 대 있다고요. 차 명의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남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알았대요. 차량 가압류도 함께 신청한대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친구 정수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내용 증명 보낸다고 말했어요. 2억 8천만 원 청구하기로 했다고요. 정수기가 손뼉을 쳤습니다. 잘했다고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요. 정수기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말했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 했어요. 아빠한테 먼저 통보하고 나서 말하려고요.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대요. 얘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허전하지 않았어요. 밤 9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합의서 도장 찍었냐고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안 찍었다고요. 왜냐고 물었어요. 빨리 정리하자고요. 이혼은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요.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어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고요. 집은 4명이라고요. 26년 동안 당신이 이지원한테 보낸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절반 내놓으라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쳤냐고요. 그건 자기 돈이라고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번 돈이었다고요.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을요. 당신이 몰래 빼돌린 거라고요.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일주일 안에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잘 확인하라고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원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완전 화나셨다고요. 점심때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와서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오에 민수가 왔습니다. 딸 지혜도 함께 왔어요. 거실 소파에 둘을 앉혔습니다. 나는 준비한 노트들을 꺼냈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40년 동안의 기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노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숫자들을 보며 놀랐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번 돈이 4억 8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데 쓴 돈이라고요. 민수와 지혜가 말없이 노트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26년 동안 3억 2천만 원을 다른 데 보냈다고 말했어요. 어디냐고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숨겨진 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원이라고요. 두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수첩 얘기, 송금 내역, 부산 카페 얘기까지요.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고생할 때 아빠는 딴 데 돈을 보냈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아니라고요. 민수야, 엄마가 알아서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엄마 혼자 어떻게 하냐고 지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다고 대답했어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요.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대요. 아빠가 너무 하신 거래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래요. 도와드린대요. 아이들이 내 편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돼줬어요. 사흘 후 김미경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했대요. 내일 도착할 거래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산 가압류 신청도 완료했대요. 남편 명의 차량이랑 통장 전부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남편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 못한대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미쳤냐고요. 내용 증명이 뭐냐고요. 2억 8천만 원이라고요.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당황한 게 느껴졌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런 돈 어디 있냐고요. 자기한테 그런 돈 없대요. 카페에 8천만 원 투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라도 회수하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원이 카페는 건드릴 수 없대요. 그럼 다른 방법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 안 오면 소송 들어간다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김미경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변이 안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그럼 소송 준비한대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김미경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 측에서 연락 왔대요. 합의하고 싶대요.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가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4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다음 날 오후 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법무법인까지 30분 거리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미경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처리해주겠대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이미 와 있었어요. 옆에 중년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죠. 남편 측 변호사 이동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명함을 건네더군요.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더군요. 김미경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의뢰인은 재산 분할 2억 원, 위자료 8천만 원이래요. 총 2억 8천만 원을 청구한대요. 이동훈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과도하대요.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대요. 김미경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철수 씨가 26년 동안 배우자 몰래 송금한 금액이 3억 2천만 원이래요. 그 절반만 요구하는 건데 과도하냐고요. 이동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돈은 김철수 씨 명의 통장에서 나간 거래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래요.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섰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번 돈을 당신 통장에 넣었잖아요. 그걸 당신 돈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크게 말했습니다. 김미경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대요. 박순희 씨가 40년 동안 벌어서 가정에 기여한 금액이 4억 8천만 원이래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 보였습니다. 내가 적은 노트의 내용이 정리돼 있었죠. 198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벌어들인 소득이래요. 가게에 지출한 비용이 전부 기록돼 있대요. 이동훈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이지원 씨와의 문자 메시지 기록이래요. 휴대폰 문자 내역이 출력된 서류가 나왔습니다. 26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가 800건이 넘는데요. 그중에 송금 요청 메시지만 150건이래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미경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있대요. 작년 8월 10일 철물점 적립금 8천만 원 전액을요. 이지원 씨 카페 개업 자금으로 송금한 내역이래요. 통장 사본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래요. 배우자 동의 없이 거액을 제3자에게 증여한 거래요. 이동훈 변호사가 남편을 봤습니다. 이거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봤죠. 당신이 부산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원 카페에서 설거지하면서 살고 있죠? 뒷방에서 자면서 일 거들어주고 있잖아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들 민수가 알아봤어요. 당신이 거기서 뭐 하는지 다 봤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가 부산까지 가서 확인하고 왔었죠.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버리고요. 26년 전에 나타난 딸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어요.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300줄을 쌌어요. 손가락에 물집 잡히고 터져도 밴드 붙이고 계속 말았죠. 왜요? 아이들 학원비 벌려고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허리 아파서 잠 못 자는 날도 파스 붙이고 참았어요.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거든요. 김미경 변호사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친정 식구들한테 고개 숙이고 돈 빌렸어요. 민수 대학 등록금 270만 원 빌리려고요. 그 돈 갚는데 2년 걸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당신은 26년 동안 딴 여자한테 보냈어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3억 2천만 원이요.
3억 2천만 원. 남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결혼할 때 예단 1,800만 원요. 지혜 결혼할 때 예물 900만 원요. 전부 내가 적금 깨서 마련한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주 서연이 돌잔치 비용 500만 원도요. 산후조리원 비용 350만 원도요. 전부 내가 낸 거예요.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당신은 뭘 했어요? 가게에 앉아서 신문이나 보고 있었잖아요. 김 변호사가 나를 앉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서 있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어요.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딴 여자한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죠? 한 번에 30분씩 웃으며 대화했잖아요. 남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겐 일주일에 한 번, 5분 남짓 그게 당신의 사랑이었습니까? 40년의 피와 눈물,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습니까? 이동훈 변호사가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미경 변호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리고 작년에요. 철물점 정리한 돈 8천만 원이요. 40년 고생 끝에 모은 마지막 돈이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 돈마저 딴 여자 카페 자금으로 보냈어요. 전액을요.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고요. 남편이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40년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요? 남편이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안 해요. 대신 내 돈은 받아갈 거예요. 이동훈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협상을 하자고 했어요. 김미경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협상은 없대요. 2억 8천만 원 전액이래요.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고요. 이동훈 변호사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무너진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의하겠습니다. 2억 8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경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합의서였어요. 6개월 안에 전액 지급하시는 걸로 하죠. 매달 5천만 원씩 나눠서요. 이동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뚤어졌어요. 나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죠. 김미경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도 함께 작성하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모든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됐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남편이 나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죠. 김미경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매달 5천만 원씩 입금될 거래요. 6개월 후면 2억 8천만 원 전액 받는데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합의했다고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얼마 받았냐고요. 2억 8천만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어요. 잘했다고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요. 딸 지혜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고생 많았다고요. 이제 편하게 살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홀가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정말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요. 문자를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첫 번째 입금이었죠.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돈을 찾은 거였어요. 그날 오후 부동산에 갔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죠. 서울을 떠나고 싶었어요. 한 달 만에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20년 전 산 가격의 2배였죠. 이사 갈 곳을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속초를 선택했어요.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속초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였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였죠. 나머지 돈은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이제 내 노후 자금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아이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짐을 날랐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냐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자주 올게요, 엄마라고 했어요. 손주 서연이도 데려올게요 라고 말했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사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을 산 도시였죠. 하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4시간 후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죠. 새 아파트는 2층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반짝이는 바다였죠.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일주일 후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동네였어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며 지냈죠. 시장에 갔더니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냐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 좋다고요. 편하게 지내라고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가봤습니다.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나를 봤습니다. 새로 오셨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화투 칠 줄 아냐고 물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그렇게 동네에 적응해 갔습니다. 2개월 후 또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2번째 입금이었어요. 통장 잔액이 늘어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였죠. 어느 날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얘기를 하더군요. 부산 카페가 망했대요. 이지원이 빚만 잔뜩 지고 사라졌다고요. 남편은 지금 서울로 돌아왔대요. 고시원에서 산다고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다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했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아빠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나는 내 인생을 산다고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 연락했습니다. 하루에 10통씩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또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3번째 입금이었어요. 남편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어느 날 지혜가 서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5살 손녀였어요. 서연이가 바다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예뻐요, 할머니라고요. 같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서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여기 계속 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빠 얘기 들었냐고요?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힘들어 하신대요. 매일 후회한대요. 그래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산다고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6개월째 되던 날, 마지막 입금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8천만 원 전액이 들어와 있었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금 2억 원까지요. 총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번 돈이었어요. 이제 온전히 내 것이 된 거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죠. 이제 진짜 자유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속초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죠.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평화로웠죠.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뒤편에 있는 공동 텃밭이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죠. 흙을 만지는 게 좋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경로당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만났어요. 화투도 배우고 수다도 떨었죠. 할머니들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계시냐고요? 헤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혼자 산다고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자기들도 그렇다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여기서는 혼자 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왔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번갈아 왔어요. 손주 서연이도 자주 왔죠. 서연이는 이제 6살이 됐습니다. 할머니 집이 좋다고 했어요. 바다에서 놀 수 있어서 좋다고요. 서연이와 해변을 걸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주었어요. 예쁜 돌멩이도 모았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요? 할아버지는 서울에 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안 오시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수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편의점 알바하면서 고시원에 산대요.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매일 후회하신대요.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냥 각자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민수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남편이 보낸 편지였어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죠. 한 달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버렸어요. 남편은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계속 버렸죠.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열어봤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과하고 싶다고요.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시대요.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셨대요. 너무 무리하게 일하셔서요.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지는 않는다고요. 민수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또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퇴원하셨대요. 괜찮아지셨다고요.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아빠 안 만나실 거냐고요. 안 만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도 아빠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텃밭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토마토도 열매를 맺었죠. 빨간 토마토를 따서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내가 키운 토마토였죠. 경로당 할머니들과 등산도 갔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어요. 1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었죠. 정상에서 바다를 봤습니다. 푸른 동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다고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대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죠.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들었죠. 재미있었어요. 처음 그린 그림은 바다 풍경이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였어요. 서툴렀지만 뿌듯했죠.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손주 서연이가 7살이 됐어요. 서연이가 또 놀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묵고 간다고 했어요. 같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대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웃으신대요. 그게 좋대요.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도 서연이가 제일 좋다고 말했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롭지 않으시냐고요.
외롭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행복하다고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달라지셨대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대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나는 나를 잊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죠. 이제는 달라요. 나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40년을 참고 사셨나요? 아니면 더 일찍 결단하셨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아닌 결국 지켜야 할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내 행복, 이제야 찾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오늘도 저는 속초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어요.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먹죠.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40년 만에 찾은 나만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